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인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던 한 부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경자년 쥐띠로 태어난 남편과 1972년 9월 2일생, 임자년 쥐띠로 태어난 아내. 정확히 12해의 나이 차이를 두고 같은 띠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띠동갑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묶여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운명은 단순히 같은 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그 흐름 속에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삼재라 부릅니다.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과도 같아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재의 운명을 함께 맞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쥐와 용의 기운이, 김 여사의 사주에는 쥐와 원숭이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삼재의 영향력 아래에 깊숙이 놓여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항해를 앞둔 두 척의 배가 모두 폭풍의 예상 경로 위에 놓인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는 바로 용의 해였던 갑진년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주에 잠재되어 있던 삼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거대한 파도, 즉 삼재팔란이 되어 덮쳐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음력 11월, 즉 쥐의 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운이 극에 달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의 군주 곁에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다면 이 시기만큼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 이는 훗날 큰 시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는 숨어 있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궁즉통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엔 폭풍우가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떠나 이들이 겪은 시련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인 패착, 즉 실패의 원인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남을 헤아리고 돕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기를 만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은 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맺어온 인연의 무게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패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패착은 내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 배를 지키는 것은 선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선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배의 내부는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이익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측근 몇 명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지를 구축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안에 세상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뼈대 위에 여론, 명분, 감성, 전략이라는 살과 피가 더해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법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접근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의 생리를 간과한 중대한 사회적 패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은 중세의 마녀 사냥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녀다라는 낙인을 찍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혹은 곧 사실처럼 포장되고 작은 정황은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확대 해석됩니다.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7초 매매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그 자체로 마치 명백한 공모의 증거처럼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 이 7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론 재판은 한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이 단지 정황과 감정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이제 권력의 눈밖에 난 누구든 정치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막아주던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두간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이라는 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부의 힘마저 분열되어 있다면 희망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났듯이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은 이미 지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거대했던 재앙이 남긴 후유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 시대의 영웅은 결국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인과 한 시대의 운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인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던 한 부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경자년 쥐띠로 태어난 남편과 1972년 9월 2일생, 임자년 쥐띠로 태어난 아내. 정확히 12해의 나이 차이를 두고 같은 띠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띠동갑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운명은 단순히 같은 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그 흐름 속에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삼재라 부릅니다.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과도 같아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재의 운명을 함께 맞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쥐와 용의 기운이, 김 여사의 사주에는 쥐와 원숭이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삼재의 영향력 아래에 깊숙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항해를 앞둔 두 척의 배가 모두 폭풍의 예상 경로 위에 놓인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는 바로 용의 해였던 갑진년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주에 잠재되어 있던 삼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거대한 파도, 즉 삼재팔란이 되어 덮쳐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음력 11월, 즉 쥐의 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운이 극에 달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의 군주 곁에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다면 이 시기만큼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 이는 훗날 큰 시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는 숨어 있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궁즉통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엔 폭풍우가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떠나
이들이 겪은 시련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인 패착, 즉 실패의 원인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남을 헤아리고 돕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기를 만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은 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맺어온 인연의 무게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패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패착은 내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 배를 지키는 것은 선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선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배의 내부는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이익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측근 몇 명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안에 세상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뼈대 위에 여론, 명분, 감성, 전략이라는 살과 피가 더해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법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접근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의 생리를 간과한 중대한 사회적 패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은 중세의 마녀 사냥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녀다라는 낙인을 찍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혹은 곧 사실처럼 포장되고 작은 정황은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확대 해석됩니다.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7초 매매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그 자체로 마치 명백한 공모의 증거처럼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 이 7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론 재판은 한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이 단지 정황과 감정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이제 권력의 눈 밖에 난 누구든 정치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막아주던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두간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이라는 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부의 힘마저 분열되어 있다면 희망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났듯이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은 이미 지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거대했던 재앙이 남긴 후유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 시대의 영웅은 결국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인과 한 시대의 운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던 한 부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경자년 쥐띠로 태어난 남편과 1972년 9월 2일생, 임자년 쥐띠로 태어난 아내. 정확히 12해의 나이 차이를 두고 같은 띠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띠동갑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운명은 단순히 같은 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그 흐름 속에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삼재라 부릅니다.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과도 같아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재의 운명을 함께 맞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쥐와 용의 기운이, 김 여사의 사주에는 쥐와 원숭이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삼재의 영향력 아래에 깊숙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항해를 앞둔 두 척의 배가 모두 폭풍의 예상 경로 위에 놓인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는 바로 용의 해였던 갑진년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주에 잠재되어 있던 삼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거대한 파도, 즉 삼재팔란이 되어 덮쳐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음력 11월, 즉 쥐의 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운이 극에 달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의 군주 곁에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다면 이 시기만큼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 이는 훗날 큰 시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는 숨어 있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궁즉통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엔 폭풍우가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떠나 이들이 겪은 시련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인 패착, 즉 실패의 원인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남을 헤아리고 돕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기를 만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은 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맺어온 인연의 무게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패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패착은 내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 배를 지키는 것은 선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선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배의 내부는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이익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측근 몇 명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안에 세상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뼈대 위에 여론, 명분, 감성, 전략이라는 살과 피가 더해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법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접근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의 생리를 간과한 중대한 사회적 패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은 중세의 마녀 사냥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녀다라는 낙인을 찍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혹은 곧 사실처럼 포장되고 작은 정황은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확대 해석됩니다.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7초 매매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그 자체로 마치 명백한 공모의 증거처럼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 이 7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론 재판은 한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이 단지 정황과 감정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이제 권력의 눈밖에 난 누구든 정치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막아주던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두간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이라는 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부의 힘마저 분열되어 있다면 희망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났듯이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은 이미 지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거대했던 재앙이 남긴 후유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 시대의 영웅은 결국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인과 한 시대의 운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인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던 한 부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경자년 쥐띠로 태어난 남편과 1972년 9월 2일생, 임자년 쥐띠로 태어난 아내. 정확히 12해의 나이 차이를 두고 같은 띠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띠동갑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묶여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운명은 단순히 같은 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그 흐름 속에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삼재라 부릅니다.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과도 같아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재의 운명을 함께 맞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쥐와 용의 기운이, 김 여사의 사주에는 쥐와 원숭이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삼재의 영향력 아래에 깊숙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항해를 앞둔 두 척의 배가 모두 폭풍의 예상 경로 위에 놓인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는
바로 용의 해였던 갑진년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주에 잠재되어 있던 삼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거대한 파도, 즉 삼재팔란이 되어 덮쳐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음력 11월, 즉 쥐의 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운이 극에 달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의 군주 곁에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다면 이 시기만큼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 이는 훗날 큰 시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는 숨어 있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궁즉통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엔 폭풍우가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떠나 이들이 겪은 시련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인 패착, 즉 실패의 원인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정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남을 헤아리고 돕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기를 만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은 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맺어온 인연의 무게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패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패착은 내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 배를 지키는 것은 선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선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배의 내부는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이익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측근 몇 명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지를 구축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안에 세상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뼈대 위에 여론, 명분, 감성, 전략이라는 살과 피가 더해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법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접근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의 생리를 간과한 중대한 사회적 패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은 중세의 마녀 사냥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녀다라는 낙인을 찍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혹은 곧 사실처럼 포장되고 작은 정황은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확대 해석됩니다.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7초 매매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그 자체로 마치 명백한 공모의 증거처럼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 이 7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론 재판은 한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이 단지 정황과 감정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이제 권력의 눈밖에 난 누구든 정치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막아주던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두간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이라는 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부의 힘마저 분열되어 있다면 희망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났듯이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은 이미 지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거대했던 재앙이 남긴 후유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 시대의 영웅은 결국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인과 한 시대의 운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던 한 부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경자년 쥐띠로 태어난 남편과 1972년 9월 2일생, 임자년 쥐띠로 태어난 아내. 정확히 12해의 나이 차이를 두고 같은 띠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띠동갑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묶여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운명은 단순히 같은 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그 흐름 속에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삼재라 부릅니다.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과도 같아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재의 운명을 함께 맞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쥐와 용의 기운이, 김 여사의 사주에는 쥐와 원숭이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삼재의 영향력 아래에 깊숙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항해를 앞둔 두 척의 배가 모두 폭풍의 예상 경로 위에 놓인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는 바로 용의 해였던 갑진년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주에 잠재되어 있던 삼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거대한 파도, 즉 삼재팔란이 되어 덮쳐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음력 11월, 즉 쥐의 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운이 극에 달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의 군주 곁에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다면 이 시기만큼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 이는 훗날 큰 시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는 숨어 있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궁즉통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엔 폭풍우가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떠나 이들이 겪은 시련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인 패착, 즉 실패의 원인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남을 헤아리고 돕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기를 만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은 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맺어온 인연의 무게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패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패착은 내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 배를 지키는 것은 선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선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배의 내부는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이익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측근 몇 명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안에 세상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뼈대 위에 여론, 명분, 감성, 전략이라는 살과 피가 더해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법의 잣대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접근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의 생리를 간과한 중대한 사회적 패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은 중세의 마녀 사냥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녀다라는 낙인을 찍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혹은 곧 사실처럼 포장되고 작은 정황은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확대 해석됩니다.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7초 매매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그 자체로 마치 명백한 공모의 증거처럼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 이 7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론 재판은 한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이 단지 정황과 감정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이제 권력의 눈밖에 난 누구든 정치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막아주던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두간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이라는 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부의 힘마저 분열되어 있다면 희망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났듯이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은 이미 지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거대했던 재앙이 남긴 후유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 시대의 영웅은 결국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인과 한 시대의 운명이 교차하는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인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던 한 부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경자년 쥐띠로 태어난 남편과
1972년 9월 2일생, 임자년 쥐띠로 태어난 아내. 정확히 12해의 나이 차이를 두고 같은 띠로 태어난 이들을 우리는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띠동갑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운명은 단순히 같은 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순환하며 그 흐름 속에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삼재라 부릅니다.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과도 같아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재의 운명을 함께 맞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쥐와 용의 기운이, 김 여사의 사주에는 쥐와 원숭이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삼재의 영향력 아래에 깊숙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항해를 앞둔 두 척의 배가 모두 폭풍의 예상 경로 위에 놓인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는 바로 용의 해였던 갑진년이었습니다. 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주에 잠재되어 있던 삼재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거대한 파도, 즉 삼재팔란이 되어 덮쳐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음력 11월, 즉 쥐의 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운이 극에 달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의 군주 곁에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다면 이 시기만큼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 이는 훗날 큰 시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는 숨어 있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궁즉통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엔 폭풍우가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떠나 이들이 겪은 시련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인 패착, 즉 실패의 원인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에는 남을 헤아리고 돕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인정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기를 만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은 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맺어온 인연의 무게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패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패착은 내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때 배를 지키는 것은 선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선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배의 내부는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비를 피하고 이익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리거나 침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측근 몇 명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동지를 구축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검사나 판사